공립학교 현재 상황인데 혜진쌤 학교나 혜진쌤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혹시 관련해서 좀 어려움 좀 없나요? 네, 어, 지금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수시 위주로 학생들을 진학 지도하는 학교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최저를 맞춘다거나 어떤 그래도 이제 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진로에 맞게 좀,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보지 않는 뭐 보건, 뭐 환경, 그다음 뭐 교육학, 심리학 이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이 없는 아이들도 이제 그쪽으로 들으면서 조금 이제 막 쉬어가려는 학생.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취지랑 잘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다교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최소한 뭐 두 개, 세 개 정도 저도 이제 올해 세 과목을 한 번에 준비하고 특히 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명 정도의 소규모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한 시간 수업한 이제 진도가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조금 이반에서 수업해보고 조금 부족한 점 가지고 이반으로 하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 번 수업하면 이제 계속 새로운 진도가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저희 학교도 이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 문제도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올해부터 저희 이제 2023년에는 1학년부터 시작이고 25년에 1, 2, 3학년이 다 완성되는 시점인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추소 지도를 교사들이 맡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미달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학생의 실력 향상보다는 어떤 이제 점수의 이제 수행평가 점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좀 줄여가려는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막 연구하게 되면서 실제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실제 목적과 약간 이제 현장에는 약간의 이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되게 지금 공립학교 선생님들 되게 힘들겠네. 저희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지금은 편하거든요. 모르니까. 아, 그랬군요. 대학교 저기, 쌤들은 이미 두세 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교육부에서 그 강사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강사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강사 지원은 이제 뭐 교육청 인력 풀에는 올려져 있는데요. 저희 또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과학과가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저희 막 작년에 화학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3월 한 달은 선생님을 못 모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제 자습을 하다가 4월에 선생님 이제 막 퇴임 교원들 이제 모시고 해서 겨우 운영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사 모집이. 네, 그렇군요. 공립학교도 힘들겠네요. 근데 네, 저는 그 문제점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더 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좀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에게도 유리한 부분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 또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좀 원래부터 주도성이 떨어지거나 학습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습관뿐 아니라 이제
주도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자기 경영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수업을 찾아서 이제 성적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학습 교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잘하는 친구들은 쭉 잘하고, 그런 우려가 좀 오긴 오거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정말 코칭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목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코칭까지 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을 애들 하나, 한 명 한 명의 진로 부분들을 아이들이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경영이나 이런 부분 어려움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네,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답하시기 예, 전에 제가 예,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제 그 강좌가 개설이 됐을 때 입시 위주의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 아니면, 조금 이제 교사가 준비돼서, 정말 재밌는 수업을 할 경우는 재밌는 수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선생님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학점제 분위기 속에서 서바이벌 할 것이냐. 이거는 공립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나그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 학점제를 위해서 이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이 되려면 이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연수할 때 소위 말해서 진로 진학 코칭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강조, 연수,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수강 신청을 했는데 학점을 부족하게 신청해서 졸업 학점을 이수를 못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지는 이제 추가로 더 많이 듣는 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계산 잘못하면 이게 대학생들조차도 이게 놓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등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선택의 기회 없이 그냥 주어진 교육과정대로 공부를 했다가 갑자기 자율권을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니 근데 이제 그때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아무거나 선택을 해버리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고 나서 내가 선택한 과목과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책무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에게 자율권만 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예를 들어서 문과 쪽으로 갈 거야, 이과 쪽으로 갈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로 교육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법대를 가겠다. 그런데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수강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 쉬운 과목,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라든지 생활윤리, 생활과 윤리라든지 이런 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법대를 가려면 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 이유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면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학점 따는데 유리할지 몰라도 대학 가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대학 교수님은 더 황당한 거지. 야, 이런 것도 안 배웠어? 아니, 법대 온 애들이 야, 법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와?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대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 법과 정치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 이제 교수님도 난감하고 학생들도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간다? 그럼 고등학교의 사탐 과정 중에 경제라는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경제라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사가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뭘 전공하고 어떤 분야로 갈 건지에 그에 맞춰서 과목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계산해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 그리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별로 그 과목에 관심 없는데 그냥 친한 친구가 그 과목 수강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막상 해서 자기랑 맞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00%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사가 아이들이 신청을 했어도 이거 왜 신청했니? 그리고 너 대학은 어느 쪽 분야로 학과를 정했니?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과목은 어떠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아이들이 고3 때 낭패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사들에게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중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맥락이고, 결국 이 고교학점제 핵심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학년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진로 코칭이 필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너 인생 살 거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보다는 교양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로 갈지에 대해서 최소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고, 고2 때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선택형 교육과정의 비중이 높은데, 이랬을 때 자기가 선택했던 진로 방향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워야 될 지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습 코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고3 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풀어갈 수 있는 진학 코칭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1학년은 진로 코칭, 2학년은 학습 코칭, 3학년에는 진학 코칭,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야만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고교학점제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초고등학교, 중학교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학생들에게 시켜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초중 등은 국민공동교육과정에 해당이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는 누구나 배워야 한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자기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자아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면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해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했더니 좋네, 이거는 내가 힘드네. 이제 경험 세계가 풍부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데, 경험 상태가 단순해 버리면, 기회가 없으면 정작 고등학교 때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학교는 이제 저는 기본기,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어떤 기본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시기라면, 이제 중학교는 좀 더 진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발견, 여기에 초점을 둬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비로소 고등학교 과정 때 진로, 진학, 학습 코칭이 의미 있을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진로 연계 교육 활동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특히 중3 진로 연계 학기는 이제 중학교와 달리 아이들의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중3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아까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학교 사례가 이제 별무리 학교나 이유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고교학점제를 나름대로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무리 학교에서는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학교에서는 멘토 교사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약간씩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진로 학업 설계를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진로 학업 설계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과 그 흐름들이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죠. 그래요. 우리 수업 디자인 연구소에서 하는 요구 코칭이나 이런 진로 코칭들을 잘 배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도 그런 수요가 많은 게, 학습 코칭에 대한 연수라든지, 욕구 코칭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도 사실 이 흐름이 있거든요. 이제 욕구 코칭 같은 경우야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이게, 진로를 찾아가는데 자기 욕구, 유형을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코칭, 저희가 이제 10년 전부터 학습 코칭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학습 코칭은 10년 전부터 사실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되게 강조되고 부각이 되는 이유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어떻게, 그러니까 세워갈 건가에 대한 흐름이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코칭은 아까처럼 어떤,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진로 학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흐름으로 최근 들어서 학습 코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코칭으로서 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러긴 한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 이 3대 업무만 해도 버거운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까처럼 어, 예전에는 한두 과목만 수업 준비하면 됐는데 이제 여러 개 과목을 내가 전공하지 않은 교과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공립학교 같은 경우, 공교육학교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로 정근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 걱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도 실제로 공교육 안에는 있죠. 네, 공교육 학생들께 좀 위로를 드리자면 저희가 늘 듣는 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이 만드는 수업이 있는데 그 멘토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명 멘토 그리고 교사들이 개설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교사들이 이제 벅차지만 하고 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또 다음 학 개설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업했는데 한 3명 수업 듣고 뭐 이런 수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고 계시긴 한데 하거나 의미를 찾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안학교는 너무 미래를 빨리 갔어요. 너무 현재에 대한 그게 없는데 미래부터 가 있어, 우리 대안학교들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소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혜진 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아까 이제 들어보니,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코칭을 좀 제대로 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 아, 2학년이 되면 학습 코칭을 받으면서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고3이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냐는 거죠. 이 1년 단위로. 왜냐면 저희 학교 애들도 고3 될 때까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진로를 뭐 해야 될지 못 찾는 친구들이 허다하고, 심지어 대학 가서도 나 잘못 온 것 같아. 그런 친구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3년 동안 준비되는 게 가능한가? 이거 제대로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라는 질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혜진 쌤의 현장과 또 소장님의 입장 다 듣고 싶습니다. 그 덧붙여 조금만 같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미래형과 관련된 좋은 교육이지만 요즘에 점점 융합 수업이 발전되고 뭐 스팀 교육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융합 수업이 더 발전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과를 이제 나누는 것보다 융합해서 하는 융합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도 어떻게 보면 더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치고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융합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연결돼서 저도 같이 그 질문입니다. 고민입니다. 연관되는 질문 맞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융합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네. 네. 혜진 쌤 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과정을 참고를 해보니 정말 이제 기독 대안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신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운 점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사실 저도 예전에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어떤 진로나 이런 어떤 학과, 학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저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넌 진로가 뭐야? 너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또 학교는 어디야? 라고 묻는 게 미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진로나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좀 더 미리 고민을 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조금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줄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너무 과도한 미리부터 이제 막 그런 거 계속 정하고 계획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좀 위험 부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융합 수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은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그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수해야 될 그 학점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되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 3학년이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줄어서 이제 수업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든 수업을 이제 학기 말에 학교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융합 수업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려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한 방학하기 일주일 정도를 이제 학생이 이제 자신의 어떤 진로나 흥미나 아니면 이런 진학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그런 융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가 이제 학기 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뭐냐면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국민공통 교육과정이었고, 네, 고2, 고3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직업을 준비하는 특성화 고교, 예전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이제 특성화 고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각중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많이 바뀌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 학력 인플레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성화 고교를 선택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기성세대가 성장했던 시절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애들이 절반에 해당되는 애들이 인문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기는 좀 쉽지는 않고, 빨리 좀 사회 진출하고자 하는 애들이 직업계 학교 내지는 특성화 고교를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 못하는 애들 최하위권 애들이 그냥 이렇게 그 각종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구도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성화 고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모집할 때 여기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일반계 고교 가는 것보다 특성화 고교로 가는 게 그 대학 가기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뭐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3D 업종 외에 자기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좀 좋은 직장으로 연결될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던 역할을 전문대학에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다 보니 특성화고 자체가 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유리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지, 그 특성화고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을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격이 많이 바뀐 거야,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 쉽게 얘기해서 그 거의 99%짜리라고 할까? 대학을 가기 힘든 아이들도 일반계고를 진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편차가 심한 거예요. 예전 일반계고교의 상황과 현재 일반고교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특히 학습 수준으로 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안 되는 애들이 나 어차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떤 직장이든 그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학 갈 수 있는 성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계를 오고, 그런데 들어도 이해는 안 가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병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고등학교 상황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실 가면 1학년 1학기 때 애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그 최하위권에도.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노느라고 공부를 안 했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철이 드니까 이제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놀랍게도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래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도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러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신 차리고. 근데 성적이 더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네, 이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런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명, 3명 자꾸 늘어다가 고2 교실 가면 보통 일반계 고교의 절반 아이들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사실은 집중 못하고 잠을 자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고3이 되면 학생들이 사라져요. 이제 그 체험활동 쓰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런 현상이 가속화돼서 이제 사교육에 의존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거나 이제 학교 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일반계 고교의 수업 현실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참 많다. 그리고 고3 담임선생님 입장에 학생이 없으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이건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이 병폐가 그대로 고등학교에 수용이 돼 있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이 어떤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고교학점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잠자는 애들 왜 자냐?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내가 그쪽과 그 주제에 관심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시스템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깨려면 고교학점제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시대적으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도 있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닌데, 그럼 고교학점제가 문제가 있으니 그럼 하지 말고 그럼 현재 교육과정,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얘기냐? 지금이 문제가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교육과정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교학점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하려고 하냐? 이상적이지 않냐? 학교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이상적인 상황이냐 이거예요. 현재가 잘 운영되는 상태인데 더 잘하려고 고교학점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차선의 대안으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지적하신 게 이제 앞으로는 미래사회 융합 인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2020 교준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창의 융합 인재라는 표현을 쓰면서 되게 강조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은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융합을 하더라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망했던 게 융합과학이죠. 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었어요. 융합 수업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거 융합 수업 과목, 융합 수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융합과학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융합 수업은 성공적이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예전에 융합과학이 왔다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통합과학이란 말이에요. 융합과 통합이 좀 개념이 좀 다른데 통합은 합치긴 합쳤는데 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은 유지한 채 합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은 화학적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융합 수업의 기본적인 전제는 난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융합과학이 쉽지 않았던 게 난도가 높다 보니 문제는 선생님도 융합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가르쳐야 되다 보니 되게 선생님들이 서로가 안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화생지 그 선생님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찢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융합 과목을 아주 가장 비융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파행적으로 했던 사례들도 실제로 존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통합과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융합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도 있기 때문에 특히 최재천 교수님의 통섭이라는 책 그리고 또 미래 시대에는 또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담기 힘드니 그래서 나온 게 학교 자율 시간 이제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융합 수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자.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 말하는 학교 자율과정, 충북에서 말하는 자율탐구과정, 그다음에 전북에서 말하는 학교 교과목 개발이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렴이 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학교 자율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 융합과 관련된 과목과 수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완하자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좀 더 강조하는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기독대안학교 입장에서는 일반 학교와 기독대안학교를 보면 이제 인가형 학교와 또 미인가 학교의 상황이 다른데 인가형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고 미인가 대안학교는 자율권이 완전히 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어필하려면 일반 이제 공교육 학교, 공립학교와 차별성이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하지 않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있다. 우린 인문학 수업이 있다. 국토순례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우리는 소논문 쓰기를 한다.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차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의 대안교육화 현상 그리고 대안교육의 공교육화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차별성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도 융합 수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대한 특색화된 교육 과정을 강조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진영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그 차별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차별성은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 가슴 아픈 기독교 대안학교 현실이 벌써 들어왔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의 본질을 본다는 편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항상 저희가 이제 그 고등교육과정은 입시와 연관돼서 생각해서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입시는 2028년까지는 입시제도도 안 바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제도가 2028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아마 내년에 발표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과연 지금 고교학점제를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도 이걸 맞춰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고교학점제와 가장 궁합이 맞는 게 수시 네네.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수시와 정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최상위권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위권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교학점제라 맞물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입시를 놓고 본다면 고교학점제를 해야 대학 가기가 현재로서는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교마다 상황마다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이게 그냥 퉁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인수 과목이 개설되는 경우 아무래도 단위학교에서 풀어가는 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한 게 지역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A라는 학교를 인문학 특화 과정으로 하고, 뭐 B라는 학교는 인공지능 중점 학교로 선택을 만약 해서 여기는 정보교사가 한 명 더 배치가 돼서 인공지능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걸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A 학교 학생 입장에서 나는 인공지능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인근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의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하면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 공유인 거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공동 교육 과정을 이제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네. 지역교육과정. 되게 궁금한 게 또 혜진 쌤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혜진 쌤 학교는 인근 학교랑 교류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그 학교가 저희가 관악구에 위치해 있는데 동작 관악이 이렇게 하나로 음. 묶여가지고요. 저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지만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이 이제 다른 학교에 개설되고, 뭐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과목은 조금 더 특화돼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저희 학교에서 열리지 않으면 네, 그게 열리는 학교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거나 음. 아니면 뭐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네, 수업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방과 후 수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은 뭐냐면, 일과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오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시간을 해서 우리 학교에 선택되지 않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데 옆 학교가 있다. 그러면 수요일 점심까지는 그 학교에서 하고 그 오후 시간에 인근 학교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으면 옆 학교에 있는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이 흐름으로 가자는 게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방과 후 수업 형태로 과목을 개설해야 돼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 안에 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잘 된 데가 바로 세종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세종. 광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놀랍네요. 공교육의 변화가, 저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그래요. 그리고 이와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제천 지역에 있는 4개 고등학교 지역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천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3개 학교는 공립, 한 교는 사립인데 재밌는 건 이 3개의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리가 가까워요.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제천이라는 지역이 아주 큰 지역도 아니고 세계 고등학교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학교 시설이 오래돼서 또 이제 그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 상황이에요. 제천고등학교의 경우. 그래서 제천 제1고 옆으로 이전을 하려고 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가 2개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같이 있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차라리 2개 학교를
마치 한 개의 학교 것처럼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양교 학생들이 두 학교를 교육과정을 특색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버리면 또 제천 여고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애매하니까 그럼 제천 여고까지 풀어가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옆에 사립학교에 있는 세명고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 네 개 학교를 같이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그러면 그걸 지역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유기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지난 1년 동안 연구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물론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은 내부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제천 연구하면서 느낀 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학생이 모집 안 되는 학교를 폐교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 사회나 그 학교 졸업생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제천에 있는 네 개 고들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럼 이 부분을 지역 공동 교육 과정으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 지금 이야기 들으면 공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준비가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아니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게 네, 이게 방식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둘 거냐, 그다음에 그 진로에 초점을 둘 거냐, 개별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거냐 많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삼성고는 철저하게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8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뭐 경제 경영 과정, 뭐 국제 인문 과정, 뭐 어문 과정, 그다음에 뭐 IT 과정 뭐 등등 해 가지고 8개 과정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3개월 8과정을 만든 게 기존에 있는 대학 학과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개월화해서 아이들이 과정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선택해서 그걸 이수하게 되면 학교 자체 학위인 디플로마를 수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춘 형태라면 이후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진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학에 가깝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라면 웬만하면 다 소인수 과목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강 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충남 삼성고는 코딩 개념을 넣어가지고 과정을 하기 때문에 공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후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다 보니 과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장에서 놀거나 자율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대학처럼.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데가 없어요. 산속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타고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까지 야간 수업이 개설이 돼서 아이들의 과목 선택을 늘려주다 보니 일과 시간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야간 강좌도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조종례를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오전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오후 강의와 야간 강의를 신청하면 오전에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학생 수는 적고 학교 시설은 제한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야간 수업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피로도도 있고 생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이후고등학교에서 야간 강좌를 없애고 가급적 일과 시간 안에 개설하는 것으로 과목 선택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냥 기존 학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거기에 그 사탕, 과탕 과목만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좀 늘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말이 학점제지 이걸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살짝 내고 마는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둘 거냐? 그럼 대학 입시라고 해도 수시에 초점을 둘 거냐? 정시에 초점을 둘 거냐? 미진학자들을 위해서 할 거냐? 창업 교육 과정에 맞출 거냐에 따라 완전히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이제 2025년도까지 하지만 실제 학교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내실 있게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냥 기존 교육과정과 거의 차이 없이 이름만 문의만 고교학점제 형태로 진행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공교육은 고교학점제가 잘 된다 이렇게 그냥 퉁쳐서 얘기할 수는 결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차별성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좀 더 창의적으로 고민해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과목, 기독교 세관으로 한 과목은 일반 공교육에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